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속에서 핵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폭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도 없으며 당신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문장을 읽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 안에서 정확히 5,000번의 원자핵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한번 뛰는 동안, 뇌가 이 글자들을 인식하는 동안, 눈꺼풀이 한번 깜빡이는 동안 당신의 세포 안에서 수천 개의 원자핵이 조용히, 그러나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이 다른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진행 중인 핵 물리학적 현실입니다. 방사능. 이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단어는 즉각적으로 특정한 이미지들을 불러옵니다.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 불타는 원자로, 하얀 방호복과 가이거 계측기를 든 과학자들, 출입 금지 구역의 녹슨 철조망과 버려진 놀이터. 우리는 방사능을 완전히 외부에 있는 것으로, 특별히 위험한 특정 장소나 특수한 물질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핵발전소 근처에 살지 않는 한,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특수한 직업이 없는 한 우리와는 무관한 위험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거대한 역설입니다. 당신은 이미 지금 이 순간 방사성 존재입니다. 당신의 몸속에는 칼륨 40이라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수천억 개 존재합니다. 칼륨은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원소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세포의 막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칼륨이 필요합니다. 심장 근육이 리듬감 있게 수축하고 이완하려면 칼륨이 필요합니다. 뇌의 신경세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려면 칼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칼륨의 약 0.017%는 방사성입니다. 이 비율은 매우 작아 보이지만 인체에는 약 140g의 칼륨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이 순간 수천억 개의 방사성 칼륨 원자가 당신의 몸속에서 끊임없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삶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바로 그 원소 안에 방사능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탄소 14도 있습니다. 우주의 깊은 곳에서 쏟아지는 고에너지 입자들, 즉 우주선이 지구 대기권 상층부의 질소 원자와 충돌할 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방사성 탄소입니다. 이 탄소는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대기 중에 균일하게 섞이고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흡수하며 우리가 그 식물이나 그것을 먹은 동물을 섭취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고고학자들이 3000년 전 이집트 파라오의 미라 연대를 측정하거나 역사학자들이 고대 유기물의 나이를 알아낼 때 사용하는 바로 그 물질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근육과 뼈와 혈액 속에서 끊임없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원자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 뉴질랜드 출신의 물리학자 어니스트 러더퍼드는 방사능 붕괴의 근본적인 특성을 밝혀내어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방사능 붕괴는 완전히 절대적으로 무작위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원자핵이 다음 1초 안에 붕괴할지 아니면 앞으로 100만 년 동안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존재할지, 그것은 우주의 어떤 법칙도, 온도도, 압력도, 화학적 환경도 미리 결정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방사성 원자핵은 오직 확률에 의해서만, 순수한 양자역학적 우연에 의해서만 붕괴합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진정한 의미의 완전한 무작위성이 존재하는 몇 안 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직관의 균열이 생깁니다. 당신의 몸은 매초 5,000번의 완전히 무작위적인 핵 붕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당신이 잠든 8시간 동안 당신의 몸 안에서는 약 1억 4,400만 번의 핵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방사능을 두려워하고 핵발전소 반대 집회에 나가고 방사성 물질 근처에 가지 않으려 애쓰면서 정작 우리 자신이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방사성 물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매일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째서 이 끊임없는 핵 붕괴 속에서도 우리는 멀쩡하게 살아있을까요? 질문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매초 5,000번의 핵 붕괴, 매일 밤 수억 번의 원자 핵 변환.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두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방금 들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매 순간 내부에서 폭격당하고 있는 셈이니 그것이 건강에 무언가 끔찍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입니다. 두 번째는 회의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이 두 번째 반응이 훨씬 더 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초 5,000번이라고 해도 우리 몸은 수십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정도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닌가? 그냥 통계적인 수치일 뿐 실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이 회의론은 매우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물리학은 이 회의론에 정직하게 응답합니다. 맞습니다. 5,000이라는 숫자 자체는 우리 몸의 규모에 비하면 극히 미미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핵 붕괴의 위험성은 그 횟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핵 붕괴가 방출하는 에너지의 종류와 그 에너지가 우리 몸의 어떤 분자와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잠깐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손에 뜨거운 커피잔을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잔의 표면 온도는 약 60도입니다. 뜨겁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잠시 동안은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의 통증 수용기가 신호를 보내고 당신은 잔을 내려놓습니다. 이 열 에너지는 당신의 피부 세포를 일시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지만 세포의 분자 구조 자체를 무작위로 절단하거나 변형시키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른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커피잔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뜨거운 열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도 없지만 당신의 세포 핵 속으로 직접 파고 들어가 DNA 이중나선의 한쪽 가닥을 혹은 양쪽 가닥 모두를 그 자리에서 물리적으로 절단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이온화 방사선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용어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방사능 붕괴가 방출하는 것은 세 종류입니다.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 세 가지는 이름만 비슷할 뿐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알파선은 두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중성자로 이루어진 입자로 종이 한 장이나 피부의 각질층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외부에서 쏘아진다면 거의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파선을 방출하는 물질이 몸속에 들어온다면 그 에너지는 극히 짧은 거리 안에서 모두 방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매우 집중적인 손상을 일으킵니다. 베타선은 전자 또는 양전자로 알파선보다 훨씬 멀리 침투합니다. 그리고 감마선은 전자 기파, 즉 빛의 일종이지만 에너지가 극도로 높아서 두꺼운 나판이나 콘크리트 벽도 일부 통과합니다.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바로 이온화, 즉 원자나 분자에서 전자를 강제로 뜯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온화 과정이 생체 분자, 특히 DNA 분자 안에서 일어날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인간의 각 세포핵 안에는 약 30억 쌍의 염기로 이루어진 DNA가 있습니다. 이 분자는 이중나선 구조로 두 가닥이 서로를 지지하며 유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방사선 입자 하나가 이 분자의 한 지점을 강타하면 그 에너지는 DNA의 화학 결합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한 가닥이 끊어지는 것을 단일 가닥 절단이라 하고 두 가닥이 동시에 같은 위치에서 끊어지는 것을 이중가닥 절단이라 합니다. 이중가닥 절단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한쪽 가닥이 온전하면 그것을 주형 삼아 손상된 가닥을 복원할 수 있지만 두 가닥이 모두 끊어지면 유전 정보 자체가 조각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핵심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몸은 매초 5,000번의 이런 공격을 받고 있는데 왜 멀쩡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과학이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방사선에 의한 DNA 손상은 사실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각 세포는 매일 방사선과는 완전히 무관한 이유들로 인해 수천에서 수만 건의 DNA 손상을 경험합니다. 세포 호흡 과정에서 산소가 불완전하게 환원되어 생성되는 활성산소 분자들이 DNA를 공격합니다. 자외선이 피부 세포의 염기 구조를 변형시킵니다.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DNA를 복사할 때 발생하는 복제 오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의 규모는 방사능 붕괴로 인한 손상과 비교해보면 압도적으로 더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매일 암세포로 변해가지 않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진화가 수십억 년에 걸쳐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분자 기계들이 등장합니다. DNA 수선 효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증거입니다. 이 효소들은 끊임없이 DNA 가닥을 따라 이동하면서 손상된 부위를 탐지하고 절단된 곳을 다시 연결하고 변형된 염기를 잘라내어 올바른 염기로 교체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인간 세포는 하루에 약 10만 건의 DNA 손상을 경험하지만 수선 효소들이 이것을 거의 완벽하게 교정합니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수선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손상은 극히 드뭅니다. 세포 하나당 하루에 교정되지 못하는 손상은 통계적으로 매우 적은 수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매초 5,000번의 핵 붕괴 속에서도 살아있는가에 대한 핵심 과학적 답변입니다. 우리의 세포 안에는 수십억 년의 진화가 다듬어온 분자 수준의 수선 시스템이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으며 방사능 붕괴로 인한 손상은 그 시스템이 매일 처리하는 전체 부담의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방사능이 우리에게 무해한 이유는 방사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이미 그보다 훨씬 많은 DNA 손상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오류를 범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방사능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증거가 실제로 증명하는 것과 증명하지 못하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DNA 수선 효소의 존재는 한 가지를 증명합니다. 자연 배경 방사선 수준에서 인체가 받는 방사능 붕괴의 충격은 우리 몸의 기존 수선 능력 범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증거는 다음 세 가지를 결코 증명하지 못합니다. 첫째, 이것은 방사선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수선 효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드물지만 수선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수선은 했지만 오류가 포함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 실패와 오류의 누적이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의 근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연 배경 방사선이 우리 몸의 수선 능력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완전히 무해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이미 적응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둘째, 이것은 모든 종류의 방사선이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칼륨 40이나 탄소 14에서 나오는 자연 배경 방사선과 체르노빌 원자로 사고 직후 현장 소방관들이 받은 방사선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단위 시간당 에너지 방출량, 즉 선량률이 수백만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몸의 수선 시스템이 일상적인 자연 방사선에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극도로 높은 선량률에서도 같은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방관이 하루에 수십 건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소방관 혼자서 도시 전체를 동시에 태우는 불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미묘하고 중요한 지점인데 이 증거는 저선량 방사선에 안전한 한계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방사선 방호의 세계에서 수십 년째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낮은 수준의 방사선 추가 노출에도 암 발생 위험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가? 아니면 어느 임계값 이하에서는 실질적인 위험이 없는가? 선형 무역치 모델과 역치 모델 사이의 이 논쟁은
현재 과학계에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열린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몸의 수선 시스템이 탁월하다는 사실은 이 논쟁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쟁을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 안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란 북부 카스피해 연안에 람삼사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며 현지 주민들은 대대로 이곳의 온천을 이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온천의 방사능 수준을 실제로 측정해보면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다. 람사르 일부 지역의 자연 배경 방사선은 세계 평균보다 약 200배에서 많게는 500배까지 높습니다. 이것은 이론적 추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십 년에 걸쳐 반복 측정되고 검증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은 이 높은 방사선 환경 속에서 수백 년을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직관이 즉각 예측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암 발생률은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방사선이 DNA를 손상시키고 더 많은 방사선이 더 많은 손상을 일으킨다는 논리를 그대로 따르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이 직관적 예측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 수행된 역학 연구들은 람사르 주민들의 암 발생률이 이란 다른 지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일부 연구들은 심지어 높은 방사선 지역 주민들에게서 면역 기능 관련 일부 지표가 오히려 더 양호하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방사선 생물학계에서 수십 년째 가장 뜨겁게 논쟁되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람사르만이 아닙니다. 중국 광둥성 양장 지역은 세계 평균보다 약 3배 높은 자연 배경 방사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과라파리 해안의 흑사장도 그렇습니다. 인도 케랄라주의 해안 지역도 모나자이트 광물이 풍부한 모래 때문에 방사선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모든 지역에서 수십 년간 수집된 인구 데이터는 하나의 공통된 패턴을 드러냅니다. 높은 자연, 방사선이 비례적으로 높은 암 발생률로 이어진다는 직관적 예측이 실제 데이터 안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방사선이 무해하다는 증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함정은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들은 방사선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실제로 가리키는 것은 훨씬 더 미묘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불편한 무언가입니다. 그것은 방사선과 생물학적 결과 사이의 관계가 우리가 단순하게 가정해왔던 선형적 관계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잡성의 뿌리는 놀랍게도 시간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시간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지구의 나이는 약 46억 년입니다. 이 숫자는 우리의 일상적 감각으로는 전혀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달력으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지구의 전체 역사를 정확히 1년 365일로 줄여본다면 어떨까요? 이 달력에서 각각의 하루는 약 1260만 년에 해당하고 각각의 1초는 약 146년에 해당합니다. 1월 1일 자정, 지구가 탄생합니다. 이 순간의 지구는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지구와 근본적으로 다른 행성입니다. 대기에는 산소가 거의 없습니다. 표면은 소행성과 운석의 충돌로 끊임없이 개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수준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높습니다. 칼륨 40의 농도는 현재보다 약 12배 높았습니다. 우라늄과 토륨의 양도 지금보다 훨씬 많았고 짧은 반감기를 가진 방사성 동유연소들 중 상당수는 아직 붕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초기 지구는 지금의 우리 기준으로 보면 강렬하게 당사성인 행성이었습니다. 이 압축된 달력에서 약 4월 초순, 지금으로부터 약 38억 년 전 최초의 생명이 등장합니다. 단세포 생물입니다. 이 작고 연약한 존재는 지금의 자연 배경 방사선보다 훨씬 강한 방사성 환경 안에서 아무런 정교한 방어 시스템도 없이 첫 번째 세포막을 만들고 첫 번째 자기복제를 시작했습니다.
달력을 빠르게 앞으로 넘겨보겠습니다. 5월이 지나고 6월이 지나고 7월이 됩니다. 지구 역사의 달력으로 약 25억 년이 흐릅니다. 이동안 방사능은 서서히 하지만 꾸준히 낮아집니다. 반감기가 짧은 동위원소들이 하나씩 소진됩니다. 대기에는 최초의 산소 분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은 단세포에서 조금씩 더 복잡한 형태로 진화합니다. 그리고 그 진화의 모든 순간마다 방사선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DNA 수선 시스템, 그 정교하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둔자 기계들은 단순히 방사선에 반응하여 급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들은 수십억 년에 걸쳐 방사선이 존재하는 환경 안에서 방사선과 함께 방사선의 압력 아래에서 진화했습니다. 방사선은 우리 생명 역사의 외부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방사선은 처음부터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2002년에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방사선 생물학 연구실에서 수행된 한 실험이 중요해집니다. 존 리틀 박사 연구팀은 낮은 선량의 방사선을 지속적으로 받은 세포와 전혀 받지 않은 세포를 장기간 비교했습니다. 연구팀이 관찰한 것은 기존의 단순한 예측 모델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습니다. 방사선에 직접 노출된 세포들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세포들에서도 손상 반응과 유사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방사선을 직접 맞지 않은 세포가 방사선을 맞은 이웃 세포로부터 화학적 신호를 받아 마치 자신도 맞은 것처럼 반응하는 현상이었습니다. 방사선 생물학에서 이것을 방관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이 직접적인 물리적 충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방관자 효과는 과학자들에게 불편한 진실 하나를 들이밀었습니다. 방사선의 영향이 세포와 세포 사이의 화학적 언어를 통해 전파된다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모든 방사선 위험 예측 모델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 모델들은 방사선 입자가 세포 핵을 직접 강타하는 물리적 충격만을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포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며 직접 맞지 않은 세포도 반응한다면 우리의 계산 전체가 틀렸다는 뜻이 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법칙의 경계에 도달합니다. 물리학에는 적용 범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일상적인 속도와 크기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는 순간 그 법칙은 무너지고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원자보다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상대성 이론조차 불충분해지고 양자역학이 등장해야 합니다. 모든 위대한 과학 법칙에는 그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경계가 있습니다. 방사선 생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믿어온 선형 모델, 즉 방사선 양이 2배가 되면 위험도도 2배가 된다는 단순한 비례 관계는 극저선량 영역이라는 경계에서 그 적용 가능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방관자 효과는 그 경계가 실제함을 보여주는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 새로운 측정 기술들이 그 균열을 더욱 깊고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2015년 이후 단일세포 유전체 분석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방사선 생물학자들은 전에는 불가능했던 실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사선에 노출된 세포 하나하나의 유전체 변화를 개별적으로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이 내놓은 데이터는 기존 모델의 예측과 상당히 달랐습니다. 동일한 선량의 방사선을 받은 세포들 사이에서도 손상의 종류와 수선 결과가 세포마다 극적으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세포는 거의 완벽하게 수선되었고 어떤 세포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오류를 축적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방사선의 생물학적 결과가 단순히 받은 에너지의 양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포의 나이, 세포가 분열 주기에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 주변 세포들의 상태, 그 순간의 산소 농도, 심지어 개인의 유전적 배경까지 셀 수 없이 많은 변수들이 결과를 함께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들의 목록입니다. 우리는 방사선이 DNA를 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동일한 손상이 어떤 세포에서는 수선되고 어떤 세포에서는 암의 씨앗이 되는지
그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는 방관자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화학적 신호가 정확히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조건에서 보호 반응을 유발하고 어떤 조건에서 추가적 손상으로 이어지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우리는 람사르의 주민들이 높은 방사선 속에서도 살아간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인간 몸의 적응 능력을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연구 방법론의 한계가 특정 영향을 포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저선양 방사선에 위험의 하한선이 있는지 없는지 이 질문은 수십 년의 연구 끝에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초 5,000번씩 일어나고 있는 이 핵 붕괴들이 수십 년에 걸쳐 우리 몸에 어떤 누적적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붕괴들과 함께 평범한 수명을 살아간다는 것뿐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깊은 분자적 이해는 여전히 진행 중인 과학입니다. 이제 잠시 이 모든 것에서 한 발짝 물러서 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이 순간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로 이야기를 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 안에서 정확히 5,000번의 핵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당신은 방사성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험의 신호가 아니라 삶의 신호입니다.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칼륨 안에 방사능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억을 저장하는 탄소 분자들 안에 방사능이 있습니다. 그 원자들은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고 초신성 폭발을 통해 우주로 흩어졌으며 수십억 년을 떠돌다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속에 자리 잡아 당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들은 아직도 조용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 전 방사능 넘치는 행성 위에서 첫 번째 생명이 스스로를 복제하기 시작했을 때 그 생명은 방사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방사선이 만들어내는 변이 없이는 진화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DNA 수선 효소가 가끔 실수하지 않았다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변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실수들의 긴 연쇄가 결국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남습니다. 방사능은 우리의 적인가요? 아니면 우리를 만든 힘인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붕괴들이 동시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 이유라면 위험과 생명 사이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속에서 5,000번째 핵이 붕괴합니다. 그 에너지는 어딘가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있습니다. 이 사실을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다른 언어로 표현해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흐른다고 했습니다.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은 같은 강이지만 물은 이미 흘러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 물리학은 이 통찰을 원자 수준에서 문자 그대로 확인해 줍니다.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교체되고 있습니다. 칼슘 원자들은 뼈에서 혈액으로, 혈액에서 신장으로 이동합니다. 탄소 원자들은 세포막에서 이산화탄소로 날순금과 함께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방사성 원자들은 붕괴하면서 완전히 다른 원소로 변합니다. 칼륨이 칼슘이 되고 탄소가 질소가 됩니다. 당신은 매 순간 조금씩 다른 무언가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옳았습니다. 다만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흐름이 원자핵 수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불교 철학에는 무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영구적인 것은 없다는 통찰입니다. 서양의 많은 철학자들은 이것을 추상적인 관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붕괴의 물리학은 이것을 측정 가능한 현실로 만들어버립니다. 당신의 몸속에서 지금 이 순간
붕괴하고 있는 칼륨 40원자는 우주가 시작될 때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 원자는 별의 내부에서 핵 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졌고 그 별이 폭발하면서 우주 공간으로 흩어졌으며 수십억 년을 떠돌다가 지구의 암석 속에 갇혔고 지각 변동과 침식과 순환을 거쳐 식물 속으로 들어갔고 그 식물이 동물에게 먹혔고 그 동물이 또 다른 생명에게 먹혔고 그 긴 여정의 끝에서 지금 당신의 근육 세포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여정이 끝납니다. 그 원자는 다른 원자가 됩니다. 무상은 관념이 아닙니다. 무상은 지금도 당신의 몸 안에서 5,000번씩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모르는가? 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방관자 효과, 람사르의 역설, 단일세포 유전체 분석의 충격적인 결과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발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과학의 진정한 지평선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들 너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지의 영역은 방사선 생물학 분야에서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우리는 아직 방사선이 세포의 노화 과정에 정확히 어떻게 관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분열할 때마다 염색체 끝부분에 텔로미어라는 구조가 조금씩 짧아집니다. 텔로미어가 일정 길이 이하로 짧아지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노화 상태로 진입합니다. 이것이 생물학적 노화의 주요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방사선에 의한 이중가닥 절단이 이 텔로미어 단축 과정을 가속화하는지 아니면 별개의 경로로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반대로 특정 조건에서 텔로미어 유지 메커니즘을 자극하는지 이것은 현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열린 영역입니다. 우리는 아직 개인마다 방사선 민감성이 왜 그렇게 다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동일한 선량의 방사선에 노출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생존자들 중에서도 암이 발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개인차가 있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DNA 수선 유전자의 개인적 변이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변이들이 정확히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 최종적인 암 발생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해독되지 않은 암호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흥미롭고 가장 불편한 미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사선이 생태계 전체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체르노빌 출입금지 구역은 사고 이후 40년이 지난 지금 인간이 없는 야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늑대가 살고 말이 뛰어다니고 희귀한 새들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방사선의 위협보다 인간의 부재가 가져다준 혜택이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과학자들은 그 동물들의 유전체 안에 방사선이 남긴 흔적이 아직도 쌓이고 있으며 그것이 먼 미래에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둘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과학이 정직할 때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것들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드러내는 창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인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020년대 초 방사선 검출 기술의 혁명적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방사선 측정이 주로 집단적, 통계적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정 공간의 평균 방사선 양을 측정하거나 특정 집단이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총 선량을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의 검출기들은 단일 방사선 입자의 궤적을 3차원으로 추적하고 그것이 세포 내에서 어떤 분자와 어떤 각도로 충돌하는지를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이 가져온 데이터는 기존의 모든 예측 모델을 다시 검토하게 만들었습니다. 방사선 입자가 세포를 관통하는 경로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고 같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라도 세포 내 어떤 구조물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생물학적 효과가 극적으로 달랐습니다. 이것은 방사선 위험을 단순한 에너지량으로 계산해온 기존 모델이
현실의 복잡성을 심각하게 단순화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는 낡은 지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학의 솔직한 현재 모습입니다. 더 나은 도구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더 선명하게 깨닫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된 곳으로. 당신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몸속에서 매초 5,000번의 핵붕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불안이었습니까? 놀라움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먼 곳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처럼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다시 그 사실로 돌아와 보십시오. 당신이 이 문장을 듣는 바로 지금, 당신의 가슴 안에서 심장 근육이 수축합니다. 그 수축을 가능하게 하는 칼륨 이온이 세포막을 넘나드는 바로 그 순간, 그 칼륨 원자들 중 일부가 붕괴합니다. 소리도 없이, 빛도 없이. 당신이 느끼는 것은 오직 심장 박동뿐입니다. 하지만 그 심장 박동의 화학적 기반 안에 핵물리학이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방사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원자들의 집합체입니다. 그 원자들 중 일부는 방사성입니다. 그 방사성 원자들은 별에서 왔습니다. 그 별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별들이 만들어낸 원자들이 지금 당신의 몸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별이 했던 것처럼 에너지를 방출하며 변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가 스스로를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별에서 태어난 원자들이 모여 의식을 만들고 그 의식이 별을 바라보고 별에서 온 자신의 원자들이 아직도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이 순환 안에서 방사능은 위험의 이름이 아닙니다. 방사능은 우주가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에게 남기겠습니다. 5,000번의 핵붕괴가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당신은 원자들의 임시적인 배열입니까? 아니면 그 원자들이 수십억 년의 우주적 여정 끝에 도달한 스스로를 인식하는 어떤 특별한 형태입니까? 그리고 만약 그 구분이 의미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삶과 물리학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그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질문들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측정이 가능했을 걸까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물리학자 라이너 바이스는 1970년대 초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레이저빔을 정확히 직각으로 배치된 두 개의 4km 길이 터널로 쪼개서 보낸 후 거울에 반사되어 돌아온 빛을 다시 합치는 것입니다. 만약 시공간이 한쪽 방향으로 늘어나고 다른 쪽 방향으로 줄어든다면 두 빔이 돌아오는 시간에 미세한 차이가 생깁니다. 그 차이를 간섭 패턴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측정해야 하는 변화가 너무나 작아서 지나가는 트럭의 진동, 먼 바다의 파도, 심지어 근처 숲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까지 모두 노이즈가 되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이 노이즈와 싸웠습니다. 거울을 진공 속에 매달았습니다. 레이저 안정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진파를 필터링하는 다단계 진동 격리 장치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마침내 신호가 왔습니다. 그것은 노이즈가 아니었습니다. 두 관측소가 거의 동시에 정확히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파형과 일치하는 신호를 기록했습니다. 인류는 100년 전 아인슈타인이 수식으로만 예언했던 것, 즉 중력파를 직접 감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13억 광년 떨어진 사건에 대해 확신할 수 있을까요? 답은 신호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그 0.2초 동안 기록된 파형은 단순한 진동이 아니었습니다.
주파수가 35Hz에서 시작해 250Hz까지 상승하다가 갑자기 멈추는 매우 특정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음악의 글리산도처럼 높이가 점점 빨라지며 올라가다 절정에서 끊기는 소리였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패턴을 처프 신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특정한 처프는 오직 한 가지 시나리오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질량체가 서로를 향해 마선형으로 접근할 때 그들은 점점 더 빠르게 회전합니다. 마치 피겨스케이터가 팔을 오므리면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가군동량 보존 법칙이 작동합니다. 블랙홀의 경우 이 회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충돌 직전 마지막 순간 두 블랙홀은 초당 수백 번씩 서로 주위를 돌았습니다. 이 회전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중력파의 주파수 상승입니다. 주파수는 회전 속도에 정확히 비례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정지는 두 블랙홀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새로운 단일 블랙홀이 형성되며 울림이 사라지는 린다운 단계를 의미합니다. 칼텍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연구팀은 이 신호를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에 걸쳐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슈퍼컴퓨터로 풀어 다양한 질량과 회전 속도를 가진 블랙홀 충돌 시나리오 수십만 개의 파형 템플릿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실제 관측된 신호를 이 템플릿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일치도가 99%를 넘었습니다. 충돌한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의 36배와 29배였고 충돌 후 형성된 블랙홀은 62 태양 질량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나요? 36 더하기 29은 65인데 결과는 62입니다. 사라진 3개의 태양 질량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은 중력파로 변환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가장 유명한 방정식이 여기서 작동합니다.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 제곱입니다. 3개의 태양 질량에 해당하는 물질이 순수한 에너지로 전환될 때 방출되는 힘은 전 우주의 모든 별이 같은 순간 내뿜는 빛의 총합보다 50배 더 강력했습니다. 0.2초 동안 이 단일 사건은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의 별빛을 합친 것보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단 그것은 빛이 아니라 시공간의 파문이었기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13억 광년이라는 거리는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중력파의 진폭, 즉 시공간이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들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파동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우리가 측정한 진폭과 이론적으로 계산된 원천의 에너지를 비교하면 역으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치 멀리서 들리는 폭발음의 크기로 폭발 지점까지의 거리를 추정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정밀도는 비교할 수 없이 높습니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5억 광년 이내였습니다. 13억 광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거리인 동시에 시간입니다. 중력파는 빛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13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출발한 신호가 지구에 도착하는 데는 13억 년이 걸립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감지한 사건이 13억 년 전에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때 지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세포 생물이 막 출현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최초의 동물 조상이 바다 밑바닥을 기어다니던 시절, 저 멀리 우주 어딘가에서 두 블랙홀이 충돌했고 그 파문이 13억 년을 여행해 2015년 지구의 레이저 간섭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 성취를 넘어섭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우주를 오직 빛으로만 관찰해왔습니다. 망원경의 발명 이후 400년간 모든 천문학은 전자기파에 의존했습니다. 가시광선, 적외선, X선, 전파 등 모두 같은 종류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중력파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공간 자체의 진동이며 전자기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주를 투과합니다. 빛은 물질에 의해 흡수되고 산란되지만 중력파는 거의 모든 것을 그냥 통과합니다. 이것은 우주를 보는 완전히 새로운 창을 열었다는 의미입니다. 블랙홀은 정의상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천체입니다.
따라서 블랙홀 충돌을 망원경으로 직접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력파는 다릅니다. 블랙홀이 서로 합쳐질 때 방출되는 시공간의 왜곡은 우주를 가로질러 그대로 전달됩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완전히 보이지 않는 사건을 빛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감지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평생 귀가 들리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듣게 된 것과 같습니다. 햄포드와 리빙스턴의 첫 번째 관측 이후 발견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017년 8월 세 번째 검출기인 이탈리아의 비루고 관측소가 합류했습니다. 세 개의 관측소가 동시에 신호를 포착하면서 중력파의 발생 위치를 훨씬 더 정확하게 삼각 측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17일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력파 신호가 감지된 지 2초 후 궤도상의 감마선 망원경이 같은 방향에서 짧은 감마선 폭발을 관측했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중성자별이 충돌한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단일 우주 사건이 중력파와 전자기파 양쪽으로 동시에 관측되었습니다. 전 세계 70개 이상의 천문대가 그 방향을 향했습니다. 광학 망원경은 새로운 광원을 발견했습니다. X선 관측소는 고에너지 방출을 기록했습니다. 전파 망원경은 수주일에 걸친 잔광을 추적했습니다. 이 다중 메신저 천문학이라 불리는 새로운 방식은 단일 사건에 대한 전례 없는 양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중성자별 충돌이 금과 백금 같은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낸다는 오래된 이론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반지를 이루는 금 원자는 수십억 년 전 어딘가에서 일어난 중성자별 충돌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라이고가 측정하는 것으로 돌아가 봅시다. 양성자 직경의 1000분의 1이라는 변화를 실제로 어떻게 감지할까요? 4km 길이의 터널 안에서 레이저 빛은 왕복으로 약 1100km를 이동합니다. 거우 사이를 수백 번 왕복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력파가 지나가면서 한쪽 팔을 펜토미터 수준으로 늘린다면 1100km로 이동하는 빛의 위상은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변합니다. 두 방향에서 돌아온 레이저 빔이 만나면 간섭 무늬를 만듭니다. 평상시에는 완벽하게 상쇄되도록 조정되어 있어서 검출기에 도달하는 빛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팔 길이에 미세한 차이가 생기면 이 상쇄가 깨지고 빛이 새어나옵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너무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규모 5 지진도 감지됩니다. 근처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트럭도 문제입니다. 심지어 관측소 근처 숲에서 나무가 쓰러질 때의 진동도 기록됩니다. 레이저 자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광자는 입자이기도 하므로 개별 광자가 거울에 부딪힐 때마다 미세한 압력을 가합니다. 이것을 산탄잡음이라고 부르는데 통계적으로 무작위적인 요동을 만듭니다. 이 모든 노이즈 속에서 진짜 중력파 신호를 구별해내는 것이 핵심 도전 과제였습니다. 해결책은 다층적이었습니다. 우선 거울을 40kg의 용융 실리카로 만들고 얇은 유리 섬유로 매달아 진동을 격리했습니다. 이 현가 시스템은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면의 진동이 거울에 전달될 때 100만 분의 1 이하로 감쇄됩니다. 레이저의 출력을 200W까지 높여서 산탄잡음을 줄였습니다. 터널 전체를 10-9 승토르의 초고진공 상태로 만들어 공기 분자가 레이저를 산란시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개의 독립적인 관측소를 3000km 떨어뜨려 배치한 것입니다. 진짜 중력파는 빛의 속도로 이동하므로 두 관측소에 밀리초 차이로 도착합니다. 반면 지역적 잡음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햄포드의 트럭 진동은 리빙스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통계적 분석을 통해 두 관측소에서 동시에 같은 패턴이 나타날 확률을 계산합니다. 첫 번째 검출인 GW150159114의 경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 확률은 200만 년에 한 번꼴이었습니다. 이것은 입자물리학에서 말하는 5시그마 수준, 즉 발견을 선언하기에 충분한 통계적 유의성입니다. 이제 더 깊은 질문에 도달합니다. 중력파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뉴턴의 중력 이론에서는 중력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뉴턴에게 중력은 두 물체 사이의 즉각적인 힘이었습니다. 만약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지구는 그 순간 궤도를 벗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1905년과 1916년에 걸쳐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완전히 다른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중력은 힘이 아니라 시공간의 기하학입니다. 거대한 질량은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만듭니다. 지구는 태양이 만든 이 공류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어떤 힘에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볼링공을 트램펄린 위에 올려놓으면 천이 움푹 들어가고 그 근처에 구슬을 굴리면 곡선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시공간의 공률은 물리적으로 실제하며 정밀한 측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우주인들이 떠다니는 이유는 중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과 우주정거장이 함께 시공간의 공률을 따라 자유낙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 따르면 질량이 가속될 때 시공간의 공률도 변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빛의 속도로 전파됩니다. 만약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지구는 8분 19초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빛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도달하는 시간과 똑같습니다. 중력의 변화도 같은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파되는 시공간 공률의 변화가 바로 중력파입니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가속하는 질량은 시공간에 파문을 만듭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 자신도 이것이 실제로 관측 가능할지 회의적이었습니다. 1916년 그는 중력파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예측했지만 1936년 한 논문에서는 중력파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계산 실수였음이 밝혀졌지만 그의 회의론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력파는 극도로 약합니다. 전자기파를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전자 하나를 흔들면 됩니다. 하지만 감지 가능한 수준의 중력파를 만들려면 태양 질량에 해당하는 물체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여야 합니다. 왜 중력파는 이렇게 약할까요? 이것은 중력 자체의 본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연의 4가지 기본 힘 중에서 중력은 가장 약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몸의 전자기력은 지구 전체의 중력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책상 위의 작은 자석은 지구의 중력장을 극복하고 클립을 들어 올립니다. 중력이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중력만이 항상 인력이고 상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량은 모두 같은 부호를 가집니다. 반면 전하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어서 대부분 중하됩니다. 이 약한 힘의 파동을 감지하려면 발생원이 극단적이어야 합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궤도 운동도 중력파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세기는 너무 약해서 지구 궤도가 중력파로 인해 줄어드는 속도는 1년에 원자 하나의 직경보다 훨씬 작습니다. 우주에서 충분히 강력한 중력파를 만드는 것은 블랙홀이나 중성자 별의 충돌뿐입니다. 이런 사건은 드뭅니다. 우리 은하에서는 수백만 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라이구의 감지 범위 안에서는 매주 또는 매달 한 번씩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라이고와 비루고는 90건 이상의 중력파 사건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은 블랙홀 충돌이었고 일부는 중성자별 충돌이었으며 몇 건은 블랙홀과 중성자별의 혼합 쌍성이었습니다. 각각의 관측은 우주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블랙홀이 예상보다 훨씬 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양 질량이 수십 배에 달하는 항성 질량 블랙홀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블랙홀의 회전입니다. 일부 블랙홀은 자신의 질량이 허용하는 최대 속도에 가깝게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형성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빠르게 회전하는 블랙홀은 아마도 별이 붕괴할 때 가군동량을 보존하며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천천히 회전하거나 역방향으로 회전하는 블랙홀은 여러 번의 병합을 거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쌍성 블랙홀의 궤도면과 개별 블랙홀의 회전축이 정렬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삼체 상호작용이나 복잡한 형성 과정을 시사합니다. 관측된 사건들의 거리 분포도 흥미롭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약 3억 광년, 가장 먼 것은 거의 100억 광년 떨어져 있었습니다.
100억 광년은 우주 나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과거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현재 나이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사건을 관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력파 천문학은 시간여행의 한 형태입니다. 멀리 볼수록 더 과거를 봅니다. 그리고 중력파는 전자기파와 달리 거의 모든 물질을 투과하므로 우주의 불투명한 시기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빅뱅 후 38만 년 동안 우주는 플라즈마 상태였습니다. 빛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오래된 빛으로 관측할 수 있는 것은 우주 배경 복사로, 이것은 우주가 38만 살이었을 때의 스냅샷입니다. 그 이전은 전자기파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력파는 플라즈마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빅뱅 직후의 원시 중력파를 감지할 수 있다면 우주가 탄생한 지 1초도 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지만 미래에 더 민감한 검출기가 도전할 목표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라이고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업그레이드는 감도를 2배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감도가 2배가 되면 감지 범위는 2배가 되고 탐색할 수 있는 우주 공간의 부피는 8배가 됩니다. 이것은 관측 가능한 사건의 수가 8배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1년에 수십 건이던 것이 수백 건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일본의 카그라 검출기가 완전히 가동되고 인도의 새로운 라이고 관측소가 건설되면 5개의 검출기가 지구 곳곳에서 동시에 작동하게 됩니다. 더 많은 검출기는 단순히 더 많은 데이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삼각 측량의 정확도가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2개의 검출기로는 중력파의 발생 위치를 하늘의 넓은 영역으로 밖에 좁힐 수 없습니다. 3개가 있으면 훨씬 좁아지고 5개가 있으면 몇 평방도 이내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광학 망원경이 즉시 그 방향을 관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중성자별 충돌처럼 전자기파도 방출하는 사건의 경우 중력파 경보가 울린 후 몇 초 또는 몇 분 안에 망원경이 그 지점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 검출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지구의 진동, 특히 지진파는 약 10Hz 이하의 주파수에서 극복할 수 없는 노이즈를 만듭니다. 라이고는 10Hz에서 몇천 Hz 사이의 주파수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질량 범위의 천체에만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항성 질량 블랙홀의 충돌은 완벽하게 감지되지만 더 거대한 천체는 놓칩니다.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에 달합니다. 이런 블랙홀이 충돌할 때 나오는 중력파의 주파수는 밀리헤르츠에서 헤르츠 수준입니다. 지상 검출기로는 절대 감지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우주로 나가는 것입니다. 유럽 우주국이 주도하고 나사가 협력하는 리사 프로젝트는 2030년대 중반 발사 예정입니다. 3개의 우주선이 정생박형을 이루며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각 변의 길이는 250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6배가 넘습니다. 이 거대한 규모는 밀리헤르츠 주파수의 중력파를 감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리사는 초대 질량 블랙홀의 병합, 극단 질량비 쌍성계, 그리고 우리 은하 내에 수천 개의 근접 쌍성을 관측할 것입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의 충돌은 우주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두 은하가 병합할 때 각 은하의 중심에 있던 블랙홀도 결국 만납니다. 이 과정은 수억 년에 걸쳐 일어나지만 마지막 나선형 접근과 충돌은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리사는 이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충돌 예정인 초대 질량 블랙홀을 미리 발견하고 몇 년 동안 그들이 서로에게 나선형으로 접근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천천히 진행되는 우주적 규모의 드라마를 관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중력파가 알려주는 것은 블랙홀의 질량과 회전만이 아닙니다. 파형의 세밀한 구조는 일반 상대성 이론 자체를 시험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 예측하는 파형과 실제 관측된 파형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극한 환경에서 중력 법칙이 정말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따르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관측은 아인슈타인의 이론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편차는 측정 오차 범위 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1916년에 완성되었습니다. 100년이 넘은 이론이
태양 질량의 수십 배 되는 블랙홀이 초당 수백 번 회전하며 빛의 속도의 절반으로 움직이는 극한 상황을 정확히 기술한다는 것은 경이롭습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베를린의 책상에서 연필과 종이만으로 우주의 가장 극단적인 현상을 예측했다는 뜻입니다. 물리학 역사상 이론적 예측이 이토록 광범위하게 검증된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대한중력 이론을 계속 찾을까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완벽해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완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아직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블랙홀의 중심, 즉 특이점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무한대를 예측하는데 이것은 이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빅뱅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가 무한히 뜨겁고 조밀했던 최초의 순간을 기술하려면 양자중력 이론이 필요합니다. 중력파는 이 양자중력 이론을 시험할 수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론들은 중력파가 전파되는 속도가 빛의 속도와 약간 다를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2017년 중성자별 충돌 관측은 이 가능성을 크게 제약했습니다. 중력파와 감마선이 13만 광년을 여행한 후 1초 이내의 차이로 도착했다는 것은 중력파의 속도와 빛의 속도가 10경분의 1 수준으로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수정 중력 이론들이 이 단일 관측으로 배제되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질문은 중력자의 질량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력파는 질량이 없는 중력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자가 질량이 없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일부 이론은 중력자가 극히 작지만 0이 아닌 질량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중력파는 빛보다 약간 느리게 이동하고 서로 다른 주파수의 중력파가 약간 다른 속도로 전파됩니다. 마치 유리를 통과하는 빛이 파장에 따라 굴절되듯이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관측은 중력자의 질량이 있다면 전자질량의 10의 마이너스 55승보다 작아야 한다고 제약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0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만 측정 정밀도가 향상되면서 더 엄격한 한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력파가 여행하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3억 년 동안 우주를 가로지르면서 중력파는 우주 팽창의 영향을 받습니다. 파장이 늘어납니다. 이것을 적색편이라고 부르는데 빛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먼 은하에서 출발한 빛은 우주 팽창으로 인해 파장이 늘어나 더 붉게 보입니다. 중력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홀 충돌이 일어났을 당시의 주파수보다 지구에 도착했을 때의 주파수가 낮습니다. 이 적색 편의를 측정하면 사건까지의 거리를 독립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중력파가 표준 사이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천문학에서 표준 촉불은 절대 밝기를 알고 있는 천체를 말합니다. 관측된 밝기와 절대 밝기를 비교하면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력파의 경우 파형 자체가 사건의 절대 에너지를 알려줍니다. 블랙홀의 질량과 회전을 파형에서 직접 읽을 수 있고 이로부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중력파로 방출되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측된 진폭과 비교하면 거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빛을 사용하지 않고 거리를 측정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입니다. 만약 중력파 사건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그 은하를 광학적으로 관측해서 적색 편의를 측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리와 적색 편의를 모두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주 팽창률, 즉 허블 상수를 측정하는 복립적인 방법입니다. 현재 우주론에는 작지만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를 이용한 측정과 초신성을 이용한 측정이 서로 다른 허블 상수 값을 제시합니다. 약 10%의 차이인데 오차 범위를 고려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이것을 허블 텐션이라고 부릅니다. 중력파는 이 논쟁을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세 번째 방법으로 허블 상수를 측정함으로써 어느 쪽이 맞는지 판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 방법 모두 약간씩 다른 값을 제시한다면 우주 팽창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근본적인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암흑에너지의 성질이 시간에 따라 변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물리학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력파 관측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블랙홀 개체군에 대한 통계적 이해도 얻고 있습니다. 블랙홀의 질량 분포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태양 질량의 3배에서 5배 사이에는 거의 블랙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것을 질량 간극이라고 부릅니다. 이 범위는 중성자 별이 되기에는 너무 무겁고 블랙홀이 되기에는 약간 애매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라이고는 이 간극을 채우는 듯한 천체도 몇 개 발견했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블랙홀인지 아니면 극도로 무거운 중성자 별인지는 아직 논쟁 중입니다. 더 무거운 쪽 끝에서도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태양 질량의 100배가 넘는 블랙홀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항성 붕괴로 직접 만들어지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가장 무거운 별도 붕괴할 때 태양 질량의 65배 정도의 블랙홀을 만드는 것이 한계라고 여겨졌습니다. 그 이상의 질량은 쌍불 안정성 초신성이라는 과정으로 별이 완전히 폭발하며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고 예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00 태양 질량 블랙홀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아마도 여러 세대에 걸친 병합의 결과일 것입니다. 작은 블랙홀들이 합쳐져서 중간 크기를 만들고 그것들이 다시 합쳐져서 더 큰 것을 만드는 계층적 형성 시나리오입니다. 이 모든 관측은 단 6년의 데이터에서 나온 것입니다. 라이고는 2015년에 첫 관측을 했고 그 이후로 몇 차례 업그레이드를 위해 멈췄다가 다시 가동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한 시간을 모두 합치면 약 2년 정도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간 계속 관측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게 될까요? 수천 개의 블랙홀 충돌을 관측하면 블랙홀 형성과 진화에 대한 통계적으로 견고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드문 사건, 예를 들어 블랙홀과 중성자별의 병합도 충분히 많이 관측해서 그 물리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발견도 있을 것입니다. 과학사에서 새로운 관측 도구가 열릴 때마다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하늘로 향했을 때 목성의 위성이나 토성의 고리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파 망원경이 개발되었을 때 펄서나 퀘이사를 예측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중력파 천문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천체나 현상이 중력파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시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것은 빅뱅 직후 밀도 요동으로 만들어진 블랙홀로 항성 붕괴와는 무관합니다. 만약 존재한다면 질량이 매우 다양할 수 있고 작게는 소행성 질량에서 크게는 수만 태양 질량까지 가능합니다. 원시 블랙홀이 충돌하면 항성 블랙홀과는 다른 특성을 보일 것입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계속 찾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우주 끈입니다. 초기 우주의 상전이에서 만들어졌을 수 있는 1차원 결함으로 엄청난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끈이 진동하거나 끊어지면 중력파를 방출할 것입니다. 이런 신호를 발견한다면 입자 물리학과 우주론에 혁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력파는 여러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주 어딘가에서 블랙홀이 충돌하고 있고 그 파문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며 지구를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몸은 양성자 직경의 1000분의 1만큼 늘어났다 줄어드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측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신경세포도, 여러분을 구성하는 원자도, 여러분이 서 있는 바닥도 모두 함께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 변화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라이고는 다릅니다. 레이저 빛의 파장은 중력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빛의 주파수는 시공간 자체의 성질에 의해 결정되는 기본 상수입니다. 터널의 길이가 변해도 빛의 파장은 그대로입니다. 이 차이가 측정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만약 빛의 파장도 공간과 함께 늘어났다면 중력파를 감지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중력파 검출의 성공은 인간 정밀 측정 기술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양성자보다 작은 변화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한계도 보여줍니다. 13억 광년 떨어진 우주에서 가장 격렬한 사건이 일어나야만 겨우 감지할 수 있을 만큼의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중력은 정말로 약한 힘입니다. 만약 중력이 전자기력만큼 강했다면
중력파를 감지하는 것은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주에서는 별도, 행성도, 생명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연의 기본 상수들은 놀라울 정도로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중력 상수가 조금만 달라도 우주의 역사는 완전히 바뀝니다. 더 강한 중력에서는 별이 너무 빨리 타버려서 생명이 진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 약한 중력에서는 별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상수들이 생명을 허용하는 좁은 범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인류 원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중력파 천문학은 이 질문들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우주 초기의 중력파를 관측할 수 있다면 인플레이션 이론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빅뱅 후 첫 10의 마이너스 32승 초 동안 우주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다는 이론입니다. 이 급격한 팽창은 양자 요동을 우주적 규모로 늘렸고 이것이 원시 중력파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이 배경 중력파를 검출하면 우주가 탄생한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신호는 극도로 약합니다. 라이고로는 절대 감지할 수 없고 리사로도 어렵습니다. 더 야심찬 계획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펄서 타이밍 어레이는 우리 은하 전체를 거대한 중력파 검출기로 사용합니다. 펄서는 극도로 규칙적으로 회전하는 중성자별로 우주의 가장 정밀한 시계입니다. 지구와 펄서 사이를 지나가는 중력파는 펄서 신호의 도착 시간에 미세한 변화를 만듭니다. 수십 개의 펄서를 동시에 관측하면 나노헤르츠 주파수의 중력파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여러 펄서 타이밍 어레이 프로젝트가 중력파 배경의 최초 증거를 발표했습니다.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신호는 아마도 우주 전체에 분포한 수백만 쌍의 초대질량 블랙홀이 만드는 중력파들이 합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멀리서 들리는 수많은 파도 소리가 합쳐져 하나의 웅웅거리는 배경음을 만드는 것처럼 우주는 중력파의 교향곡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력파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거대한 질량을 빠르게 움직여서 특정 패턴의 중력파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통신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감지 가능한 중력파를 만들려면 항성 질량급 천체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야 합니다. 어떤 문명도 그런 에너지를 제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력파 통신은 공상과학에 머물 것입니다. 하지만 외계 문명이 초대질량 블랙홀을 공학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 수준이지만 원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더 현실적인 질문은 중력파가 우주의 구조에 대해 무엇을 알려줄 수 있는가입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우주 질량, 에너지의 95%를 차지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의 정체를 모릅니다. 중력파는 새로운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력파가 우주를 가로지르며 이동할 때 중간에 있는 암흑물질의 분포가 경로를 약간 휘게 만듭니다. 이것을 중력 렌즈 효과라고 부르는데 빛에서도 관측됩니다. 충분히 많은 중력파 사건을 관측하면 통계적으로 암흑물질의 분포를 지도화할 수 있습니다. 암흑에너지는 더욱 신비롭습니다. 우주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는 발견은 1998년에 이루어졌고 이것으로 노벨상이 수여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가속되는지는 모릅니다. 암흑에너지가 무엇인지,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공간에 따라 균일한지 모두 미지수입니다. 중력파의 표준 사이렌 방법으로 우주 팽창률을 다양한 거리에서 측정하면 암흑에너지의 진화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최종 운명을 예측하는데 결정적입니다. 우주는 영원히 팽창할까요? 아니면 언젠가 수축하기 시작할까요? 현재 관측에 따르면 팽창은 가속되고 있고 이대로라면 우주는 영원히 팽창할 것입니다. 수천억 년 후 우리 은하 밖의 모든 은하는 너무 멀리 후퇴해서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별들은 하나씩 연료를 소진하고 우주는 점점 차갑고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것을 열죽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만약 암흑에너지가 변한다면 시나리오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력파는 우리에게 우주의 과거뿐 아니라 미래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13억 광년 떨어진 블랙홀 충돌을 관측함으로써 우리는 우주가 현재 나이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봅니다. 더 먼 사건들을 관측할수록 더 깊은 과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주 팽창의 역사를 재구성함으로써 미래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양끝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라이너 바이스가 1970년대에 처음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많은 동료 물리학자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측정해야 하는 변화가 너무 작아서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가 근본적인 장벽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원자 크기보다 작은 변화를 측정하려면 원자 자체의 양자 요동과 싸워야 합니다. 그들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양자 잡음은 실제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은 아니었습니다. 압착 상태 비치라는 양자 광학 기술을 사용하면 측정의 특정 측면에서 불확정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하게 우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없는 측면에 불확정성을 밀어넣고 측정하고 싶은 측면의 정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2019년부터 라이고는 이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감도가 약 40% 향상되었습니다. 인간의 복창성은 자연의 한계를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원자를 볼 수 없었습니다. 50년 전에는 블랙홀이 이론적 호기심에 불과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외계 행성을 수십 개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원자를 하나씩 조작하고 블랙홀 충돌을 관측하며 수천 개의 외계 행성 대기를 분석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철학적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정말 실제할까요? 13억 광년 떨어진 블랙홀은 우리가 관측하기 전에도 존재했을까요? 양자역학에서는 측정이 현실을 만든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력파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 파동은 13억 년 동안 우주를 가로질러 왔습니다. 그것은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태양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은하가 현재 모습을 갖추기 전부터 여행해 왔습니다. 측정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실제의 증거입니다. 중력파는 또한 정보의 본질에 대해서도 가르쳐줍니다. 블랙홀은 정보를 파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이든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떨어지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것은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와 충돌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정보가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블랙홀 정보 역설이라고 부르는데 이론 물리학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중력파는 이 역설의 해답에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이 병합할 때 방출되는 중력파는 원래 블랙홀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질량, 회전, 심지어 병합 과정의 세밀한 역학까지 파형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호킹 복사라는 양자 효과를 고려하면 이야기는 더 복잡해집니다. 스티븐 호킹은 1974년 블랙홀이 실제로는 완전히 검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양자 효과로 인해 블랙홀은 매우 느리게 증발합니다. 하지만 호킹 복사는 열 복사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에 떨어진 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은 여전히 논쟁 중이며 양자 중력 이론을 완성하는 열쇠를 쥐고 있을 것입니다. 중력파 관측은 이 모든 근본적인 질문들을 시감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천문학이 아닙니다. 물리학의 가장 깊은 층위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시공간의 본질, 양자역학과 중력의 통합, 정보와 엔트로피, 우주의 기원과 운명, 이 모든 것이 양성자의 1000분의 1만큼의 떨림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20년 후에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다음 세대 검출기들은 현재보다 10배 더 민감할 것입니다. 우주의 더 먼 구석까지, 더 이른 시간까지 관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천체나 현상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름조차 없는 무언가를 말입니다. 인류는 이제 우주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보기만 했습니다.
빛으로만 우주를 관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공간의 파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감각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감각은 항상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신성 폭발을 관측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망원경으로 우리는 엄청난 밝기의 증가를 봅니다. 스펙트럼 분석으로 방출된 원소들을 식별합니다. 규소, 철, 니켈이 고속으로 팽창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폭발의 에너지를 계산하고 남겨진 잔해의 구조를 연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폭발의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별의 중심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이 형성되는 바로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빛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의 바깥층이 너무 두꺼워서 중심부의 빛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성자별이 만들어지는 1초 동안 중력 붕괴가 일어나고 원자핵들이 압축되며 중성자 물질이 형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중력파가 방출됩니다. 만약 우리 은하 안에서 초신성이 터진다면 미래의 더 민감한 중력파 검출기는 이 신호를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별의 죽음을 내부에서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는 우주의 첫 별들입니다. 빅뱅 후 약 2억 년경 우주 최초의 별들이 점화되었습니다. 이 별들은 현재 우주의 별들과 매우 달랐습니다. 수소와 헬륨만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무거운 원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질량은 태양의 수백 배에 달했고 수명은 수백만 년에 불과했습니다. 이 거대한 별들이 죽을 때 최초의 블랙홀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최초의 별들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빛은 너무 멀고 희미해서 현재의 망원경으로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그 시대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만 개별 별을 보기는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시대의 블랙홀들이 쌍성을 이루어 충돌했다면 그 중력파는 130억 년을 여행해 지금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리사 같은 우주 기반 검출기는 이론적으로 이런 사건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우주의 첫 세대를 중력파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떠오릅니다. 지난 400년 동안 빛으로만 우주를 관측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을까요?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중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암흑물질은 정의상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우주 질량의 85%가 우리 망원경에 보이지 않습니다. 블랙홀 충돌은 빛을 내지 않습니다. 중성자별 충돌은 빛도 내지만 가장 극적인 순간은 중력파로만 감지됩니다. 우주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이제 두 접근법 더 역동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이제 두 접근법의 강점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기파 천문학의 가장 큰 장점은 풍부함입니다. 우리는 수천 개의 망원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의 광학 망원경, 전파 망원경, 적외선 관측소, 우주의 X선 위성, 감마선 검출기. 각각의 파장 영역은 우주의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차가운 가스구름은 전파로 빛나고 뜨거운 별은 가시광선을 내며 초고온 플라즈마는 X선을 방출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채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천체를 여러 파장으로 관측하면 온도 분포, 화학 조성, 자기장 구조를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간 해상도도 뛰어납니다. 전파 간섭계는 지구 크기만한 가상 망원경을 만들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을 직접 촬영했습니다. 2019년 공개된 메시의 87 은하 중심 블랙홀의 이미지는 5,500만 광년 떨어진 천체의 세부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중력파 천문학의 강점은 정확성과 투과력입니다. 중력파 신호는 수학적으로 매우 정밀하게 예측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주어진 질량과 회전을 가진 블랙홀이 충돌할 때 어떤 파형을 만들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측된 파형을 이론적 템플릿과 비교하면 블랙홀의 질량을 소수점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광학 관측으로는 불가능한 정밀도입니다. 별의 질량을 측정하려면 궤도 운동을 오랜 시간 관측해야 하고 오차가 큽니다. 하지만 중력파는 0.2초 안에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블랙홀의 질량뿐 아니라 회전 속도, 궤도 이심률, 심지어 스핀 방향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력파가 어떤 장애물도 우회하지 않고 직진한다는 점입니다. 빛은 중간에 은하나 암흑물질 덩어리에 의해 휘어집니다. 이것을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하는데 때로는 유용하지만 신호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중력파도 이론적으로는 렌즈 효과를 받지만 파장이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각 방법에는 명확한 한계도 있습니다. 전자기파의 가장 큰 약점은 불투명성 문제입니다. 우주 초기 38만 년 동안은 우주가 플라즈마 상태였고 빛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빛은 우주 배경 복사로 우주 나이의 3% 시점의 스냅샷입니다. 그 이전 97%의 역사는 빛으로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별의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 중심부에서 만들어진 광자가 표면까지 도달하는데 10만 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흡수와 재방출을 거치며 원래 정보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우리가 보는 태양빛은 지금의 중심부가 아니라 표면의 상태를 반영할 뿐입니다. 중성미자 관측으로 태양 중심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도 간접적입니다. 블랙홀의 경우는 더 극단적입니다. 사건의 지평선 내부에서는 어떤 정보도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블랙홀 내부가 어떤 상태인지, 특이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빛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중력파의 한계는 감도와 방향성입니다. 라이고는 극도로 민감하지만 그래도 우주에서 가장 폭력적인 사건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천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단일 블랙홀이 고요히 떠 있다면 중력파를 거의 방출하지 않습니다. 가속하는 질량만이 중력파를 만듭니다. 따라서 중력파 천문학은 본질적으로 격변적 사건에 집중됩니다. 충돌, 폭발, 급격한 궤도 변화. 우주의 평온한 부분은 중력파로 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방향 결정의 어려움입니다. 두 개의 라이고 관측소만으로는 중력파가 온 방향을 하늘의 매우 넓은 영역으로밖에 좁힐 수 없습니다. 때로는 수백 평방도에 달합니다. 이것은 보름달 면적의 수천 배입니다. 광학 망원경이 그 넓은 영역을 모두 뒤지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세 번째 검출기인 비르고가 추가되면서 상황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수십 평방도 수준입니다. 5개 이상의 검출기가 작동해야 1평방도 이하로 좁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두 방법이 서로의 약점을 정확히 보완한다는 점입니다. 중력파는 방향 정보가 부족하지만 일단 광합적으로 대응 천체를 찾으면 그 천체의 스펙트럼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중성자별 충돌 관측이 완벽한 예입니다. 라이고와 비르고가 중력파를 감지하고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감마선 위성이 같은 방향에서 짧은 감마선 폭발을 포착했습니다. 광학 망원경들이 그 영역을 훑어 새로운 광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킬로노바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중성자별 물질이 폭발적으로 핵합성을 일으키며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스펙트럼 분석 결과 금, 백금, 우라늄의 신호가 명확히 나타났습니다. 중력파가 사건을 알려주고 빛이 세부 사항을 밝혀낸 것입니다. 반대 방향도 작동합니다. 망원경으로 흥미로운 쌍성계를 발견하면 그것이 언젠가 충돌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매우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다면 중력파 방출로 에너지를 잃으며 점점 가까워질 것입니다. 궤도 주기가 짧아지는 속도로 측정하면 언제 충돌할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쌍성계는 수백만 년 후에, 어떤 것은 수천 년 후에 충돌할 것입니다. 우리 은하 안에 이런 궤들이 수십 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미래의 중력파 관측 목표입니다. 만약 충돌 시점을 미리 알고 있다면 전 세계의 망원경과 중력파 검출기를 모두 그 방향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사상 최고의 다중 메신저 관측이 될 것입니다. 시간 촉도도 흥미롭게 상호 보완적입니다. 중력파 사건은 극도로 짧습니다. 블랙홀 충돌은 1초도 안 걸립니다. 중성자별 충돌도 몇 초 이내입니다. 반면 전자기파 잔광은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킬로노바의 빛은 수주일 동안 관측 가능합니다. 초신성 잔해는 수천 년 동안 빛납니다. 펄서는 수백만 년 동안 작동합니다.
따라서 중력파는 순간적 사건의 스냅샷을 제공하고 빛은 장기적 진화를 추적합니다. 둘을 결합하면 사건의 전체 생애 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영역도 다릅니다. 중력파는 주로 10Hz에서 수천 Hz 사이의 낮은 주파수입니다. 이것은 음파의 주파수와 비슷합니다. 만약 중력파를 소리로 변환한다면 실제로 들을 수 있는 높이입니다. 라이고 팀은 첫 번째 검출 신호를 음향화했는데 새가 지저귀는 듯한 첩프 소리였습니다. 주파수가 35Hz에서 250Hz로 상승하는 것이 높이가 올라가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반면 전자기파의 주파수는 엄청나게 넓습니다. 전파는 초당 수백만 번 진동하고 가시광선은 수백조 번, 감마선은 십경번 이상 진동합니다. 이 광대한 스펙트럼이 우주의 다양한 물리적 과정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두 방법이 점점 더 긴밀하게 통합될 것입니다. 중력파 경보 시스템이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라이고나 비루고가 신호를 감지하면 몇 분 안에 전 세계의 천문대에 자동으로 알림이 갑니다. 로봇 망원경들이 즉시 해당 영역을 관측하기 시작합니다. 2017년 중성자별 충돌 때는 알림 후 11시간 만에 첫 광학 관측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 반응 시간이 몇 분, 심지어 몇 초로 단축될 것입니다. 중력파 신호가 최고조에 달하기 직전에 미리 경보를 보내는 조기 경보 시스템도 개발 중입니다. 중성자별 충돌의 경우 나선형 접근 단계에서 이미 신호가 감지됩니다. 실제 충돌보다 수십 초 전에 알 수 있다면 망원경이 정확한 순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이 통합 분석을 수행할 것입니다. 중력파 데이터, 광학 이미지, 스펙트럼, X선, 전파 관측을 모두 입력받아 실시간으로 종합하는 시스템입니다. 인간 천문학자가 수주일에 걸쳐 분석하던 것을 몇 시간 만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의 질량과 회전은 중력파에서, 방출된 물질의 조성은 스펙트럼에서, 제표의 방향은 전파 영상에서 추출하여 완전한 그림을 구성합니다. 이것은 단일 관측 수단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이해입니다. 우주론적 질문에도 두 방법이 협력합니다. 허블 상수 논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배경 복사를 이용한 측정값과 초신성을 이용한 측정값이 약 10% 차이 납니다. 둘 다 전자기파 관측입니다. 중력파의 표준 사이렌 방법은 완전히 독립적인 세 번째 측정을 제공합니다. 현재까지 중력파로 측정한 허블 상수는 오차가 크지만 관측이 축적되면서 정밀도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중력파 측정이 초신성 측정과 비슷한 정밀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 세 방법을 비교하면 불일치의 원인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암흑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주가 공간적으로 완전히 균일하지 않은 것일까요? 중력파가 답을 줄 것입니다. 암흑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하의 회전 속도, 중력, 렌즈 효과, 우주 대규모 구조를 통해 암흑 물질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증거는 간접적입니다. 중력적 효과만 볼 뿐 입자 자체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하 실험실에서 수십 년간 암흑 물질 입자를 직접 검출하려 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암흑 물질이 블랙홀이나 중성자별로 이루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원시 블랙홀 가설이 제안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암흑 물질 블랙홀들이 충돌할 때 중력파를 방출할 것입니다. 이 신호는 일반 항성 블랙홀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량 분포가 다르거나 공간적 분포가 은하 헤일로에 집중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라이고가 계속 관측하면서 수백 개의 블랙홀 충돌을 기록하면 통계적 패턴이 드러날 것입니다. 혹시 그중 일부가 암흑물질의 정체를 알려주지 않을까요? 시간 자체의 본질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중력파는 시공간의 파동이므로 시간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강한 중력장 근처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는 시간이 거의 멈춥니다. 외부 관찰자가 보기에 사건의 지평선으로 떨어지는 물체는 영원히 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물체의 관점에서는 유한한 시간 안에 통과합니다. 두 관점 모두 옳습니다.
시간은 관찰자에 따라 상대적입니다. 블랙홀 충돌에서 방출된 중력파를 분석하면 이 극한적인 시간 지연 효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두 블랙홀이 합쳐지는 마지막 순간, 사건의 지평선이 격렬하게 요동칩니다. 이 요동이 만드는 중력파 패턴은 시공간 기하학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중력파를 통해 시공간의 위상학적 구조를 탐색할 가능성입니다. 우주에 웜홀이나 다른 이색적인 구조가 있다면 중력파가 그것을 통과하며 독특한 신호를 남길 것입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론적으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우주의 상전이에서 만들어진 1차원 결함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 밀도를 가집니다. 우주꾼이 진동하면 특정 패턴의 중력파를 방출합니다. 이것을 발견한다면 입자물리학의 대통일 이론을 검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현재 표준 모형을 넘어서는 새로운 물리학의 창이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우주에는 감지 가능한 중력파 사건이 얼마나 많을까요? 현재 라이고의 감지 범위 안에서는 1년에 수십 건에서 100건 정도의 블랙홀 충돌이 일어납니다. 업그레이드된 검출기는 이 숫자를 수백 건으로 늘릴 것입니다. 리사가 가동되면 초대질량 블랙홀 충돌까지 추가됩니다. 펄서 타이밍 어레이는 나노헤르츠 배경을 감지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합쳐도 우주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극히 일부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각 은하마다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그중 일부는 블랙홀이나 중성자별로 끝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쌍성계를 이루고 결국 충돌합니다.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매초 우주 어딘가에서 수십 번의 블랙홀 충돌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은 그중 극히 가까운 것뿐입니다. 100억 광년 너머의 사건은 신호가 너무 약해서 현재 기술로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심오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관측할 수 없는 우주는 존재하는가? 우리로부터 140억 광년 이상 떨어진 영역은 우주 팽창 때문에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출발한 신호는 영원히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 너머의 우주는 원리적으로 관측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물리 법칙이 같다면 그곳에도 은하가 있고 별이 있으며 아마도 생명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관측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각 관찰자는 자신을 중심으로 한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평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우주는 이 개별 지평선들의 집합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무한할 수도 있습니다. 중력파도 빛의 속도로 이동하므로 같은 지평선에 제약받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만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영원히 미지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부만으로도 충분히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중력파로 관측한 90여 개의 사건은 우리의 우주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블랙홀이 예상보다 훨씬 흔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성자별 충돌이 우주의 금을 만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극한 환경에서도 정확하다는 것을 검증했습니다. 앞으로 수천 개, 수만 개의 사건을 관측하면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패턴이 나타날 것입니다. 블랙홀 질량의 분포, 회전 속도의 통계, 쌍성계의 형성 경로, 우주 역사에 따른 충돌 빈도의 변화, 이 모든 것이 별의 진화, 은하의 형성, 우주의 화학적 농축 과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것입니다. 시간 척도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입니다. 인류 문명은 기껏해야 10,000년 정도입니다. 현대 과학은 400년, 중력파 천문학은 10년도 안 되었습니다. 우주 나이를 1년으로 압축한다면 빅뱅은 1월 1일 자정이고 지금은 12월 31일 밤입니다. 이 우주 달력에서 태양계는 9월 초에 형성되었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은 9월 중순에 시작되었습니다. 공룡은 12월 26일에 나타났다가 30일 새벽에 멸종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12월 31일 밤 11시 52분경에 출현했습니다. 자정까지 8분 남았을 때입니다. 모든 기록된 인류 역사는 마지막 21초에 일어났습니다.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하늘로 향한 것은 자정 1초 전입니다.
라이고가 첫 중력파를 감지한 것은 자정 0.02초 전입니다. 우주의 시간 척도에서 우리는 방금 막 눈을 뜬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순간에 우리는 138억 년의 역사를 재구성했습니다. 빅뱅의 최초 3분 동안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습니다. 최초의 별들이 3억 년경에 점화되었고 최초의 은하가 5억 년경에 형성되었습니다. 무거운 원소들이 세대를 거듭하는 별들 안에서 합성되었습니다. 90억 년경 우리 은하가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93억 년경 태양과 지구가 탄생했습니다. 13억 년 전 어딘가에서 두 블랙홀이 충돌하며 중력파를 방출했고 그 파동이 우주를 가로질러 2015년 지구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38억 년 중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관측한 결과로 말입니다. 여기서 철학적으로 놀라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주에는 현재 약 10의 22승계의 별이 있습니다. 1000억의 1000억 배입니다. 이 별들을 모두 세는데 1년 내내 쉬지 않고 초당 100만 개씩 샌다 해도 3경년이 걸립니다. 우주 나이의 2000억 배입니다. 그런데 이 무수한 별들 중에서 의식을 가진 존재가 우주 자체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혼자일까요? 아니면 은하수의 수많은 별 주위를 도는 행성 어딘가에 우리처럼 중력파를 감지하려는 문명이 있을까요? 통계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은하에만 2000억 개에서 4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최근 외계 행성 관측에 따르면 별 하나당 평균 1개 이상의 행성이 있습니다. 그중 약 20%가 생명 거주 가능 영역에 있습니다. 간단히 계산하면 우리 은하에만 수백억 개의 잠재적으로 생명이 살 수 있는 행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중 10억 분의 1에서만 생명이 출현했다 해도 수십 개의 생명 행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100억 분의 1에서 지적 문명이 발달했다면 지금 이 순간 은하 어딘가에 우리 말고도 기술 문명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신호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페르미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중력파는 이 역설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합니다. 만약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블랙홀을 공학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면 의도적으로 중력파 신호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필요한 에너지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카르다셰프 척도로 분류하면 제2 유형 문명, 즉 별 하나의 에너지를 완전히 제어하는 수준이 필요합니다. 제3 유형 문명, 은하 전체를 제어하는 수준이라면 초대 질량 블랙홀도 조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신호를 본 적이 없습니다. 관측된 모든 중력파 사건은 자연적 과정으로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인공적인 패턴이나 변조된 신호의 흔적은 없습니다. 아마도 우주는 정말로 텅 비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기술 문명의 수명이 짧아서 은하 척도에서 보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류 문명도 핵무기, 기후변화, 인공지능 같은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자멸의 위험도 커집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문명이 중력파 검출 기술을 개발하기 전에 사라지는지도 모릅니다. 우울한 가능성이지만 페르미 역설의 한 가지 해답입니다. 하지만 더 희망적인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주는 넓고 신호는 약합니다. 우리가 단지 아직 충분히 오래, 충분히 주의 깊게 듣지 않았을 뿐일 수 있습니다. 중력파 천문학은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1000년 동안 계속 관측한다면 언젠가는 자연적 과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신호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온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우주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력파는 끊임없이 우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13억 광년 떨어진 블랙홀 충돌의 메아리가 지구를 훑고 지나갑니다. 100억 광년 넘어 초대 질량 블랙홀의 나선형 춤이 만든 파문이 시공간을 흔듭니다. 빅뱅 직후 만들어진 원시 중력파의 희미한 배경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적 교양국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100년 전에는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직접 듣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그것을 정밀하게 분석할 것입니다. 100년 후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양성자의 1000분의 1만큼의 떨림이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측정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물리학에서 측정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숫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측정은 자연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우주는 답합니다. 하지만 답은 항상 우리가 물은 언어로 돌아옵니다. 라이고에게 우리는 시공간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묻습니다. 라이고는 레이저 간섭 패턴의 변화로 답합니다. 그 패턴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 광학, 통계학, 신호 처리 이론이 필요합니다. 측정은 이론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론이 없다면 데이터는 그저 무의미한 숫자의 나열일 뿐입니다. 이것은 과학의 근본적인 순환성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관측하지만 관측 자체가 이론을 전제합니다. 중력파를 감지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무엇을 예측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이론이 틀렸다면 우리가 본 것의 해석도 틀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독립적인 검증이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수송의 근일점 세차, 별빛의 중력 굴절, 중성자별의 궤도 붕괴, 중력 렌즈 효과, 그리고 이제 중력파. 모든 것이 아인슈타인의 방정식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론이 자연의 진실에 가까이 다가갔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진실일까요? 역사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뉴턴의 중력 이론은 200년 넘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모든 관측과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수성의 궤도라는 미세한 불일치가 결국 이론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도 언젠가 더 깊은 이론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과 중력을 통합하는 이론, 끈 이론이나 루프 양자 중력 같은 거 말입니다. 미래의 더 정밀한 관측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미세한 편차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이 새로운 물리학의 문이 열리는 때일 것입니다. 중력파 관측은 이니 몇 가지 놀라운 제약을 제공했습니다. 중력의 속도가 빛의 속도와 같다는 것을 10경분의 1 정밀도로 확인했습니다. 중력자의 질량이 있다면 전자 질량의 10의 마이너스 55승보다 작아야 합니다. 추가 공간 차원이 있다면 밀리미터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런 제약들은 수많은 대안 이론들을 배제했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단순한 것 같습니다. 또는 복잡성이 우리가 아직 탐사하지 못한 영역에 숨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검출기들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지상의 차세대 시설인 코스믹 익스플로러와 아인슈타인 망원경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라이고보다 10배 더 민감할 것입니다. 8에서 10km 길이의 터널을 가지고 지하 수백 미터 깊이에 건설되어 지진 노이즈를 줄입니다. 감도가 10배 향상되면 탐지 범위는 10배, 우주 부피는 1000배가 됩니다. 관측 가능한 사건은 1년에 수만 건에 달할 것입니다. 매일 수십 건의 블랙홀 충돌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통계의 게임을 바꿉니다. 드문 사건도 충분한 샘플을 모을 수 있습니다. 블랙홀 질량의 정밀한 분포, 회전의 상세한 통계, 우주론적 매개 변수의 고정밀 측정이 가능해집니다. 우주 공간에서는 더 야심찬 프로젝트들이 구상되고 있습니다. 리사는 시작일 뿐입니다. 리사 2호를 위한 빅뱅 옵저버 같은 개념이 제안되었습니다. 달 궤도 너머에 배치되는 3개의 우주선으로 리사보다 100배 더 긴 팔을 가집니다. 대시헤르츠 영역의 중력파를 감지하여 중간 질량 블랙홀의 병합을 관측할 것입니다. 태양 질량의 수백 배에서 수십만 배에 이르는 블랙홀들 말입니다. 이들은 항성 블랙홀과 초대질량 블랙홀 사이의 미싱 링크입니다.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관측이 그 수수께끼를 풀 것입니다. 더 나아가 펄서 타이밍 어레이의 차세대 버전인 스퀘어 킬로미터 어레이가 건설 중입니다. 남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에 걸쳐 수천 개의 전파 안테나가 배치될 것입니다. 총 집광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가장 큰 전파 망원경보다 50배 더 민감합니다. 수백 개의 펄서를 나노초 정밀도로 타이밍할 수 있습니다. 나노헤르츠 중력파 배경을 명확히 검출하고 개별 초대질량 블랙홀 쌍의 신호를 분리해낼 것입니다.
우주 전체가 거대한 중력파 검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술 발전이 궁극적으로 답하려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더 많은 블랙홀을 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들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시간과 공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과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력파는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을 생각해 봅시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138억 년 전 극도로 뜨겁고 조밀한 상태에서 시작되어 계속 팽창해 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초의 순간, 시간이 시작된 바로 그 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특이점을 예측하는데 그곳에서는 밀도와 온도가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는 물리학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양자 중력 이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빅뱅 후 10-35초부터 10-32초 사이에 우주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다고 제안합니다. 이 급격한 팽창이 양자 요동을 우주적 규모로 늘렸고 이것이 원시 중력파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 원시 중력파를 검출할 수 있다면 우주가 10-35초였을 때의 직접적인 증거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수명은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10의 9승초 정도입니다. 우주의 나이는 10의 17승초입니다. 그 차이는 1억 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의 마이너스 35승초의 순간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주 나이의 10의 마이너스 52승입니다. 이것은 마치 1초를 우주 나이의 1억 배로 늘린 시간 척도만큼 짧은 순간을 관측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인식 능력이 여기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하지만 원시 중력파의 진폭은 극도로 약합니다. 현재 기술로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편광 패턴에서 중력파의 흔적을 찾는 것입니다. 중력파는 시공간을 비틀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 광자의 편광에 특정한 나선 패턴을 새깁니다. 이것을 비모드 편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실험이 이것을 찾고 있지만 아직 확정적인 검출은 없습니다. 2014년 바이셉이 발견을 발표했지만 나중에 은하먼지의 영향으로 밝혀졌습니다. 진짜 시무는 먼지 신호보다 약할 것입니다. 더 민감한 관측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본질도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일방향의 강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물리학의 기본 법칙들은 대부분 시간 대칭적입니다. 방정식을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중력파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중력파가 과거로 전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중력파만 봅니다. 시간의 화살은 어디서 오는가? 연력합 제2법칙, 즉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한 가지 답입니다. 무질서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시간이 흐릅니다. 하지만 왜 우주는 낮은 엔트로피 상태에서 시작했을까요? 이것은 미해결 문제입니다. 블랙홀은 시간의 본질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사건의 지평선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역할을 바꿉니다. 지평선 밖에서는 시간 방향이 미래를 향하지만 지평선 안에서는 공간 방향이 중심을 향합니다. 블랙홀 안으로 떨어진 물체는 특이점으로 가는 것을 피할 수 없는데 이것은 공간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래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특이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공간의 기하학이 극한으로 왜곡되면 시간과 공간의 구분이 흐려집니다. 중력파는 이 극한적인 시공간 영역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정보의 문제도 있습니다. 블랙홀이 증발할 때 내부에 있던 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호킹 복사는 열 복사로 보이므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정보 보존을 요구합니다. 이 모순을 블랙홀 정보 역설이라고 합니다. 최근 연구들은 정보가 실제로 보존되지만 매우 복잡하게 암호화되어 복사에 담긴다고 제안합니다. 블랙홀 충돌에서 방출되는 중력파에도 정보가 인코딩되어 있을 것입니다.
충돌 전 블랙홀의 모든 세부 사항이 파형에 각인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중력파를 완벽하게 분석하면 원래 블랙홀의 형성 역사까지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노이즈와 측정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원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의식과 우주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주는 138억 년 동안 존재했지만 의식적 관찰자는 최근에야 등장했습니다. 적어도 지구에서는 말입니다. 우주는 관찰자 없이도 존재했습니다. 중력파는 수십억 년 동안 우주를 가로질러 왔지만 2015년까지 아무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관측이 없어도 중력파는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론을 지지합니다. 우주는 우리의 관측과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더 복잡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관측이 파동 함수를 붕괴시킨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중력파도 근본적으로는 양자적 현상입니다. 중력자의 양자 중첩이 거시적 파동을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이 모든 질문을 통해 하나의 큰 질문에 다가갑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우주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별의 재로 만들어진 존재가 별의 죽음을 관측합니다. 빅뱅의 후손이 빅뱅의 메아리를 듣습니다. 양성자의 1000분의 1만큼 시공간이 떨릴 때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측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와의 깊은 대화입니다. 그리고 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